대선이 끝났습니다. 아침부터 뉴스와 게시판들 둘러보니까 슬퍼하는 사람, 기뻐하는 사람, 분노하는 사람, 안도하는 사람들이 뒤섞여서 조금은 혼란스럽기도 하네요. 선거 다음 날 아침이 늘 그렇듯이 말이죠. 먼 훗날 오늘 하루는 어떤 모습으로 기억이 될까요? 일단은 당선인이 다른 모든 것에 우선을 해서 코로나로 황폐해진 우리 삶의 풍경부터 회복의 단계로 접어들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쏟아주었으면 하는 마음이 듭니다. 3월 10일 목요일 허지웅쇼 출발합니다. 시아의 투게더 허지웅쇼 1부 첫 곡으로 들려드렸습니다. 다들 어제 늦게 주무셨죠? 공휴일은 선거날이 아니라 선거 다음 날로 해야 한다고 우리 PD님이 앞에서 말씀하시던데 맞는 말 같습니다. 김선영님, 웅디 어제 잠을 설쳤네요. 선거가 끝났으니까 이젠 다들 제자리에서 제 역할만 잘해줬으면 좋겠어요 해주셨고요. 이상우님, 처음으로 개표 방송 끝까지 봤어요. 어제까지는 나의 선택, 너의 선택이었지만 오늘부터는 우리의 선택이죠. 우리나라 잘 이끌고 가는 대통령이 되길 기원해 봅니다 해주셨어요. 그래요. 잘 되겠죠? 잘 돼야 돼. 지금 진짜 올해 안에 진짜 코로나 다 끝내고 우리 회복의 단계로 가야 됩니다. 그래요. 자, 힘내보시죠. 오늘 하루 어떻게 보내시는지 이야기들 보내주시면은 4부에서 모아서 해볼 거고요. 엔딩송도 추천을 받고 있습니다.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이 드는 문자 샵 1035나 무료인 고릴라 또는 허지웅씨 홈페이지 사연을 남겨주시면은요 추첨 통해서 다양한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트렌디한 뉴스를 따라가봅니다. 손희애의 애, 허지웅의 지, 애지, 중지 뉴스. 컨텐츠 크리에이터 손희애 씨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이제 우리 또 힘차게 네. 뭔가 새로 시작하는 기분이 들어. 나 왠지 오늘의 새 아침 같기도 하고. 이제 1월 1일 있었고 구정 있었고 3월 2일 있었고 네 번째 개학이에요 오늘. 그러니까 이게 누가 됐든지 간에 상관없이 그렇죠. 아무튼 이제 무조건 잘 돼야 돼. 그렇죠. 새로운 출발이니까. 무조건 잘 돼야 돼. 지금 무조건 잘 안 되면 큰일 나요 지금 우리나라. 비나이다. 제발 아무튼 당선인 결정됐으니까 네. 아무튼 좀 잘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나라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지금의 위기 좀 빨리빨리 좀 해결할 수 있도록 네. 다들 정신 차리고 제대로 약속한 대로 일을 좀 열심히 해줬으면 좋겠는데. 맞습니다. 그래요. 자, 첫 번째 헤드라인부터 들어가 보죠. 네, 첫 번째 소식은 서방 제재로 위기에 빠진 러시아라는 제목으로 가져왔는데요. 근데 푸틴 말만 들어오면 위기에 빠진 게가 아니라 전혀 아닌 것 같죠. 남들을 위기에 빠뜨릴 것 같은 그런 말인데. 혼자 착각하고 있는 거고. 그러니까 저럴 때 위험한데 사람이. 그러니까요. 어.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가 이제 서방 세계의 제재로 국가 경제 자체가 흔들리면서 국가 부도 위기와 물가 급등으로 치닫고 있는데요. 예. 제재에 참여해서 러시아 사업을 접는 서방 주요 기업들도 계속해서 늘고 있는 상황입니다. 조금 자세하게 말씀해 네. 주시죠. 그러니까 미국과 그 동맹국들이 부과한 여러 제재로 러시아와 벨라루스가 채무 불이행, 일명 디폴트에 근접한 상황인데요. 그러니까 이제 시장에서 루블을 아예 그냥 뭐 퇴출시키자시키 했잖아요. 네, 그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신용평가사 피치도 러시아의 장기 신용 등급 IDR을 종전 B에서 C로 이야. 6단계나 강등을 했어요. 와. 그러니까 이렇게 1, 2등급이 강등하는 경우는 있지만 예. 6단계나 강등하는 건 정말 찾아보기 힘든 일이거든요. 한 번 있었대요. 우리나라. IMF 때. 그때. 예. 그러니까 IMF 때 한국이랑 지금 이제 그 러시아 상황이랑 이 하락한 단계 수는 비슷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IMF 얘기도 막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C등급은 국가 부도가 임박했다는 시각을 반영하는 거고요. 예. 그러니까 오는 16일에 1억 700만 달러, 우리 돈으로는 1,280억 원 규모의 국채 이자 지급을 앞두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못 내면은 이제 볼셰비키 혁명 이후에 첫 주요 디폴트가 될 거라고 합니다. 정말 역사적인. 볼셰비키 혁명을 디폴트로 치나? 치더라고요.
이제 진짜? 경제 쪽에서는. 그래요? 네네. 오, 야, 그래요? 경제 쪽에서는. 네. 그러면 야, 아무튼 네, 그렇습니다. 일단 아까 뭐 잠깐 언급하긴 했습니다만은 루브라 가치가 장난 아니에요. 이건 뭐 무슨 옛날 역사 공부하다 보면 전쟁 직전의 상황처럼 정말 비슷한 비유고 가치가 엄청 내려갔어요. 정말 바닥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고요. 예. 이 루브라 가치가 자국 외환 시장에서 달러당 120 루블까지 내려가면서 정말 역대 최저 수준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 역외 시장에서도 집계 기간마다 차이는 있었지만 루브라가 약세다라고 보이는 거는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이 내부에서는 이 러시아의 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20%로 긴급 인상을 하기는 했지만 뭐 사실은 그렇게 효과가 있다라고 보기는 어렵고요. 러시아 자산은 급매도에 시달리고 또 루브라의 가치 하락은 여전한 상황입니다. 그래요. 아니 근데 이 경제 제재도 네. 뭔가 그래도 최소한의 합리성을 가지고 있는 이 지도자가 있을 때 그렇죠. 이거를 이게 이런 경제 제재가 효과를 발휘하기 마련인데 독재자를 상대로 경제 제재가 지나치게 되면은 꼭 세계 대전을 일으켰거든요. 과거 역사에서는 안 돼요. 이게 안 돼요. 지금 저는 그래서 너무 좀 우려가 돼가지고 무섭네요. 관심 있게 계속 지켜보고 있긴 한데 그렇습니다. 자동차 판매도 중단을 했다 그러고 맞아요. 뭐 글로벌 기업들도 러시아에서 발을 빼고 있다고 다 하고 빼고 있어요. 심지어 이제 발을 빼지 않는 기업들을 향해서는 사람들이 그래? 빼라고? 너희 안 빼? 그럼 우리 보이콧하겠어. 헐. 그러니까 이런 분위기라서 이제 서방 제재들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가 없는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대책이 있게 지금 이렇게 가는 거면 좋겠습니다. 다들 역사를 알고 있을 테니 네. 제발 이런 결정을 내리고 있는 그 서방의 지도자들 그룹이 현명하게 판단하고 있는 것이기를. 네,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좋아요. 다음 헤드라인 가보죠. 네, 두 번째 헤드라인은 웅디가 왠지 좋아할 것 같은데요. 뭐죠? 책 읽는 사람들이 나날이 늘고 있다. 책 읽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고요? 네, 맞아요. 그런 제목으로 가져왔는데 우리가 코로나19 하면은 나쁜 점만 생긴 거라고 생각하지만 바로 이 책 부분에서는 긍정적인 영향이 일어나고 있는 건데요. 이 코로나19 대유행 속에서 1년에 100권 이상의 책을 사는 독자들의 수가 해마다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어요. K 서점의 집계에 따르면 코로나 팬데믹으로 전 세계적으로 어려움을 겪었던 2020년에는 1년에 책을 100권 이상 구매한 독자가 17.9% 신장한 한 대 이어서 2021년도에는 전년보다 또 9.5%나 더 늘었다고 합니다. 예. 정말 긍정적인 변화잖아요. 예. 그리고 책 구매 건수도 큰 폭으로 증가를 했는데요. 네, 말씀드린 것처럼 100권 이상 구매한 독자의 1인당 구매 건수는 전년과 비교하면 2019년에는 21.8%, 2020년도에는 19.8%, 그리고 2021년에는 16.1% 각각 늘어나서 책을 많이 읽는 독자들이 더 많은 책을 구매하고 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요거 뭐 통계가 나온 모양인데 네. 세대별 통계도 있나요? 있습니다. 1년에 100권 이상 책을 구매하는 독자들의 특성을 살펴보면 성별 차이는 거의 없고요. 나이대는 다소 높은 것으로 나타났어요. 전체 구매 독자의 비중은 20대가 29%로 가장 많았고요. 네. 30대는 26.1%, 40대는 23.8% 순이었는데 이 100권 이상 구매한 독자들은 40대가 39.7%. 그렇구만. 네, 굉장히 높은 걸로 나타났고 그러니까 그 뒤를 이어서 30대, 50대가 뒤를 이었습니다. 분야별로는 어떤가요? 분야별로도 차이가 있는데요. 구매하는 책들의 주요 분야는 자기계발, 그리고 인문, 소설, 경제경영, 학습서 등이 있었고요. 특히나 코로나19가 시작한 이후 2년 동안 유아랑 아동, 청소년 등의 이제 교육 쪽의 구매가 굉장히 늘었다고 해요. 예. 이유가 100권 이상 구매한 독자들이 가족 단위가 주로 많고요. 그리고 자녀들을 위한 책 구매가 많았기 때문에 이제 교육 쪽으로 관심이 높아진 것 같다라고 분석이 됩니다. 그래요. 우리나라가 다른 선진국들에 비해서 이 책을 굉장히 안 읽는 국가로 알고 있어요. 열독률이 굉장히 떨어져요. 굉장히 떨어진다고 하더라고요. 언급하기 부끄러울 정도로 떨어져요. 아예 그냥 안 읽는다고 생각하면 돼. 그 상대적인 수준의 차이가. 혹시 갑자기 궁금한데 예. 웅디는 한 일주일로 치면은 책을 몇 권 정도 읽나요? 저는 뭐 때에 따라 다르긴 한데 코로나 이후로 조금 더 많이 읽는 것 같긴 합니다. 하루에 한 권? 그렇게는 안 읽어요. 그렇게는 아니고요. 그렇게 읽으면 그게 집중이 되나 싶기도 하고. 많이 읽어요. 그래서. 그렇게 많이 읽으시는군요. 아무튼 이래서 좀 인구가 좀 늘어났으면 좋겠다. 맞아요. 독서 인구가 좀 늘어나고 일종의 이제
아주 당연한 삶의 어떤 그 한 풍경으로 자리를 잡았으면 좋겠다. 맞아요. 라는 생각이 드네요. 제가 보기에는 선정답자 있나요? 아까 많이 나왔어. 많이 나왔어요. 많이 나왔어. 와, 많이까지. 많이 나와서 그냥 바로 퀴즈 들어가는 게 좋을 네.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퀴즈. 네, 오늘의 퀴즈. 러시아를 향한 서방 제재로 인해서 경제가 악화되고 러시아의 통화인 이것의 가치가 하락하고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1번 달러, 2번 유로, 3번 루블. 정답 아시는 분들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이 드는 문자 샵 1035나 무료인 골라 보내주시면은요 2부 시작하자마자 선물 받을 선정답자 2분, 커피 쿠폰 받을 당첨자 5분 발표해드리겠습니다. 고생하셨어요. 고맙습니다. 더블로의 그대와 함께, 최용준의 아마도 그건 두 곡 들으면서 2부로 갈게요. 허지용 쇼. 지금 너무 막히시나요? 지금 너무 뚫리시나요? 여러분의 퇴근길과 함께합니다. 매일 저녁 6시 허지용 쇼. 퇴근길은 허지용 쇼와 함께. 퇴근길은 허지용 씨와 함께. 매일 저녁 6시. 매일 저녁 6시 당신의 퇴근길과 함께합니다. 허지용 쇼. 자, 출발합니다. 허지용 쇼 2부로 돌아왔습니다. 퀴즈 정답 3번 루블이었고요. 선정답자 윤미숙님, 박중선님 축하드립니다. 선물 보내드릴 거고요. 그리고 8040님, 7677님, 박기범님, 은휘님, 정가진님 축하드려요. 커피 쿠폰 지금 보내드릴게요. 맛있게 드십시오. 자, 오늘 히스토리 월드 함께하는 날이죠. 오늘 주제는요, 전쟁과 분열 뒤에 이루어진 통합의 역사라는 겁니다. 어떤 얘기가 나올까요?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광고 듣고 서신 교수 박광일 작가 바로 만나볼게요. 자, 허지웅쇼 3부가 아니잖아. 자, 허지웅쇼 히스토리 월드 역사여행 전문가 역사 귀요미 박광일 작가님 나오셨고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박광일입니다. 야사의 달인 역사 개그맨 썬킴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통합의 상징 썬킴 인사드리겠습니다. 왜 말투가 그럽니까? 네? 원래 고향이 부산이니까. 갑자기? 원래 고향이 부산 맞아요. 그러니까 평소에는 사투리 안 하다가 그냥 갑자기 튀어나와 버렸네요. 갑자기 튀어나왔어요. 그렇군요. 어제 다들 늦게 주무시느라고 컨디션들이 다들 안 좋습니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렇게까지 엎치락뒤치락한 게 2002년 이후로 거의 처음이니까요. 그리고 이 정도 차이는 사실 우리 역대 대선 중에 이번이 처음이 아닌가? 예, 가장 0.7%니까. 0.7이고 0.67 뭐 이렇게. 네, 그리고 이제 표수로도 37만 보다 작은 지금 25만이었으니까 예. 굉장히 이제 어떻게 보면은 박빙이었죠. 서울의 한 구 인구 정도의 차이예요. 그리고 오늘 아침에 그 조간신문들 보니까 조간신문도 보통 한 2-3시에 다 끝내잖아요. 조간신문도 그냥 어떻게 될지 몰라가지고 초박빙 그래가지고 배달했더라고 아침에. 그렇지. 나 그걸 이해할 수 있어. 5시에 결정됐어요. 이해할 수 있어. 그렇죠. 맞아요. 어쨌든 마감 타이밍이 있으니까. 박광일 작가님 목 괜찮으세요? 네, 괜찮습니다. 상태가 좀 안 좋아 보이는데? 아니, 괜찮아요. 그래? 진짜? 네. 아까 왜 그러면 그 컨디션이 안 좋으셨어요? 뭔가 어저께 계속해서 그거 보다 보니까 뭔가 이제 그 집중을 하니까요. 거기에 대해서 뭔가 문제가 생긴 것 같아요. 네. 그렇군요. 네. 제가 이 유리 칸막이를 갖다 놨습니다. 목 상태 안 좋으신 것 같아. 하시다가 언제라도 네. 너 목 상태 이상하다. 나가세요. 바로 뛰어나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이제 안 그래도 오늘 주제는 연결돼 가지고요. 네. 대통령 선거가 좀 끝나기도 했고 초박빙이기도 했고 우리 뭐 남은 과제 결국 통합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통합, 화합 이런 것이 숙제로 남아 있는 건데 그래서 오늘 주제가 전쟁과 분열 뒤에 이루어진 통합의 역사입니다. 어떤 이야기부터 해볼 수 있을까요?
글쎄요. 일단 뭐 조선시대 먼저 가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조선시대가 사실은 지금보다 더 격심하게 어떻게 보면은 세력이 나뉘어져서 자신의 어떤 권력을 찾기 위한 어떤 투쟁을 했었거든요. 그게 이제 이른바 붕당 정치입니다. 예. 특히 이제 숙종대 붕당을 넘게 되면서 그 전까지는 단순한 견해차였었는데 이제는 서로가 서로를 죽이는 과정. 그러니까 이제 말 그대로 죽고 사는 문제가 결정이 되는 상황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영조가 왕위에 오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어떤 그 생각의 차이 혹은 뭐 토론을 하면서 좀 격해지는 수준 이런 걸 넘어서서 네. 정말 어떤 그 나와 의견이 다른 자의 절멸까지 하는 거죠. 맞습니다. 그래서 소론들은 경종을 이제 옹리를 하는데 사실은 소론이 경종을 옹리했던 것까지는 어떤 의미에서 보면 이제 세자 시절에 소론에 대한 의리라고 볼 수가 있는데 문제는 경종에 대해서 노론들 같은 경우는 저 사람은 우리의 왕이 아니다. 이런 어떤 표현까지 썼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그 지금과 다르게 지금은 그래도 뭐 국민이 대통령을 뽑는 상황이니까 예. 거기에 따라서 어떤 그런 견해를 가질 수도 있겠지만 당시는 1인 어떻게 보면은 왕국인데 왕에 대한 그런 표현을 가질 수가 없었거든요. 그런 면에서 나중에 경종이 4년 만에 죽고 영조가 왕위에 올라갔을 때도 그와 비슷한 일이 벌어집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김일경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보면 이제 그 반란을 일으키려고 했다가 잡혀갔는데요. 영조 보고 너라 그럽니다. 추국장에서. 대놓고 추국장에서. 네. 그러니까 추국장에서 뭐 이미 그러니까 그냥 죽은 거고. 네. 이미 죽은 목숨이니까. 그러니까 나는 정인지도 세조보고 너 그거는 이제 술 먹고 한 거라. 이게 굉장히 차이가 나죠. 네. 술 먹고 한 거랑 어떤 거 죽음을 불사하고 한 거랑. 그렇죠. 부들부들 떨었다고 이제 분노의 세조가. 그래서 이제 영조가 부들부들 떨었죠. 영조도 떨었군요. 그렇죠. 그래서 그러겠지, 그 영조가 소질머리에. 굉장히 뒤끝이 있는 그렇죠. 왕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부들부들 떨었는데 그게 바로 즉위하고 그 해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몇몇 상황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 더 안 좋아집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미 이제 숙종연간부터 영남 지역에서 약간씩 문제가 있다라는 보고가 올라옵니다. 그래서 영남 사람들의 소원이 있어요. 그들의 소원은 진사입니다. 진사. 관리가 아니에요. 어차피 이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은 남인이라는 이유로 그다음에 소론이 이제 충청권에 좀 있었는데 그 소론과 가깝다는 이유로 등재를 하더라도 거의 다 탈락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차피 중앙 정치계에 어렵게 대비를 하더라도 네. 크게 못 된다. 그렇죠. 그러느니 그냥 진사하는 게 낫지. 진사 생활하면서 그 동네에서 그냥 어른 노릇하는 그렇지. 게 낫겠다. 이런 그렇지. 어떤 분위기였던 거죠. 예. 그런 상황이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여기에 대해서 이제 조정 내부에서도 고민을 합니다. 인구가 항상 호남의 2배였거든요. 영남이. 그래서 조선 팔도 가운데 가장 인구가 많은 곳이 영남이었는데 예. 거기가 만약에 그렇게 돌아선다는 부분들은 어떤 의미에서 보면 왕실로 볼 때는 조정으로 볼 때는 굉장히 큰 부담이었던 거죠. 그런 상황에서 뜻밖의 이제 조그만 황국으로 인해서 소론이 집권을 하게 되는데 소론 내부에서도 이제 그 문제 제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 영남 그대로 두면 안 됩니다. 끌고 가야 됩니다. 영조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거기에서 소론의 강경파 이인자라고 하는 사람이 예. 반란을 일으킵니다. 영조 4년에. 이 반란이 어마어마한데요. 그러니까 당시 뭐 군인의 어떤 총사령관이라고 할 수 있는 총영청을 포함해서 실제 현직에 있는 관리들이 모두 연루가 되었고요. 처음에 이제 보고가 올라올 때 3월 그 15일인가 이제 보고가 올라오거든요. 올라올 때 올라왔나 보다 그런데 그 다음 보고가 청주성이 함락됐답니다. 그러니까 여태까지 뭐 그 궁궐 옆에서 반정을 일으키는 사례는 있었지만 예. 지역에 어떤 성이 함락이 됐고 그 성에 성을 지키고 있었던 절도사나 이런 사람들이 처형됐다는 얘기는 근래에는 들어볼 수가 없었던 상황이었던 거죠. 이거 진짜 어떤 그 교과서적인 반란이죠. 이렇게 되면은. 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성을 점령하고. 거기에다가 이제 전라도 태인에서 또 다른 경상도 지역에서 동조 반란이 미리 이제 사전에 계획된 반란들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예. 그러니까 이제 국가가 발칵 뒤집히죠. 이때 이제 이 소론 강경파가 일으킨 이 반란을 어떻게 할 건가? 그때 만약에 영조가 노론을 진압군으로 선택을 했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를 상상할 수가 진짜 있는 피바람이죠, 그만.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 당시 병조판서가 뜻밖의 소론이었고 오명학이라고 하는 사람이었는데 이분이 이제 내가 토벌대에 내가 하겠다. 사령관을 맡겠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왕도 그렇게 해라. 이거 굉장히 오케이. 모험이거든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같은 소론인데 현재 가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잖아요. 조선의 기본적인 병력의 어떤 운용 방식은 뭐냐면요. 무조건 쪼개기예요. 그래서 전라도의 수군도 좌우, 맞아요. 경상도의 수군도 좌우, 그렇죠. 그다음에 육군도 좌우 다 쪼개놓습니다. 그러니까
그 임진왜란이 아니었으면 삼도수군 통제사 이런 거 안 만들어졌어요. 그러니까 그 시스템으로 만들어 놓은 상황인데 여기에 오명왕을 보낸다. 그런데 여기 뜻밖의 오명왕 밑에 이제 그 종사관으로 그러니까 이제 부장으로 박문수가 또 자원을 합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이 가서 현장에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전쟁을 어떻게 보면은 이겨내게 되는데 이제 안성전투라든지 목천전도에서 이제 이기면서 이인자를 잡아서 처형까지 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 다음이에요. 이제 처리 과정. 그렇죠. 그래서 오명왕이 첫 번째 현장에서 내렸던 명령이 있습니다. 그 사람을 죽인 것은 나는 공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살려서 잡아가라. 반란군이라고 하더라도. 반란의 수계를. 네. 반란 전부 다? 반란자들? 그러니까 반란군이라고 하더라도 공을 세우기 위해서 여기 반란 들어갔습니다. 저기 반란 들어갔는데 죽여서 갖고 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거 안 된다. 살려서 갖고 와야지. 전부 다. 그래야 나는 그 공을 인정을 할 거다. 그러니까 억울하게 죽는 사람들이 일단은 현장에서 많이 사라지게 되니까 현장의 분위기는 나쁘지 않았던 거죠. 그런 상황에서 일단 오명왕은 이제 서울로 올라오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박문수를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이제 박문수 보고 이 지역을 어떻게 할 건지 고민을 해라라고 얘기를 하면서 결국은 박문수가 가만히 고민해 보니까 영남을 들어갔어요. 상황이 어떠냐면 길거리에 사람이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 청주에서 그다음에 경상도 일대에서 반란군하고 그다음에 이제 정부군이 붙었는데 괜히 여기서 세력 그러니까 한 서너 명이 왔다 갔다 하면은 잡혀갈 수 있잖아요. 그렇지. 모의한다고 얘기했어. 그러니까 전부 다 집에 들어가서 안 나오는 겁니다. 그렇구나. 그러니까 이제 박문수가 옆에 있던 그 부하들 다 빼고 혼자 다닙니다. 혼자 다닙니다. 그래서 난 지금 종사관이다. 그리고 나는 이 문제를 해결하러 왔고 당신들을 겁박할 생각이 전혀 없다. 를 그 동네를 쭉 다니면서 하고 그러니까 뜻밖에도 거기서도 사실은 이인자라는 사람을 중심으로 했던 세력은 강경파였고 예. 우리는 아까 소원이 뭐냐면 그냥 진사생활하는 거잖아요. 그냥 평범하게 사는 거였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 정도의 불만이었던 거지 굳이 거기까지는 갈 필요가 없었다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박문수한테 털어놓기 시작하는 거고 그런 과정에서 영남 쪽이 민심이 안정이 되는 거고요. 이 내용이 박문수를 이른바 전설의 인물로 만들게 돼요. 그래서 이때 암행어사가 아니었어요. 이때는 아니었죠. 네, 그냥 현지에서 파견해서 그냥 어사로서 민심을 다독이는 역할을 했었던 인물이었고 실제로 암행어사로 간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래요? 네. 암행어사는 안 했구나. 네, 그냥 암행어사를. 어사였어요. 이때는 그냥 종사관 나으리? 네. 종사관 나으리? 네, 그리고 나서 이제 영조가 또 탁월한 선택을 하는 게 바로 뭐냐면 그 전쟁이 일어난 이인자의 난이 일어나고 첫 번째 경상도 도지사를 박문수를 임명을 합니다. 아하.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앞에 정책이 그대로 연결이 되면서 대대적인 어떤 보복이라든지 사륙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막게 됐던 부분들이 현명했구만. 아니 근데 참 신기하네요. 아니 이 어찌됐든 이 사실 왕이 지배하는 사회에서 네. 반란을 처리하는 사람들이 죽이지 않고 이거를 처리한다라는 거는 물론 꽤 많이 그 직접적으로 군대를 일으켰던 사람들은 예. 굉장히 많은 사람이 처형을 당해요. 근데 지금 우리가 거론하고 있는 이런 경우라면 과거의 사례들을 빗대어 보면은 그 동네 자체 아예 절멸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동네가 동네를 날아가야 되는 거 그냥 아니야? 어떻게 보면 없애봤거나 충청도가 아예 도가 날아가 버리잖아요. 근데 어떻게 이렇게 가능했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그때 이제 그 어떤 그 당쟁의 폐해를 계속해서 영조도 봐왔고 그 다음에 더 나가서 탕평이라고 하는 것들을 즉위하자마자 한 4년 동안 했었는데 예. 그 4년 동안 뭐가 안 됐던 거죠. 그 상황에서 이인자의 난이 일어나니까 이 부분은 탕평책을 펼쳐야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부분들이 있었던 거고요. 그래서 이제 경상감사로 나중에 갔던 박문수는 그 지역의 어떤 뭔가 요구가 뭔가를 봤더니 교육이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서울에 대한 어떤 정보를 자주 주는 것 이런 것들을 요구를 해서 거기에 대한 지원을 이제 하게 되는 부분들이 기본적인 있었던 것들. 근데 참 이게 이런 일들을 자꾸 겪으면서 즉위 초기에 영조가 이런 일들을 자꾸 겪으면서 안 그래도 즉위할 때부터 야 내가 천출의 자식이라고 내가 천출이라고 내가 무술의 자식이라고 이런 생각 많았을 텐데 점점 더 피해의식이 강해졌던 게 아닐까. 아이고 그렇죠. 저는 뭐 그 말 하잖아요. 야, 이제 임기 말기에도 너는 경종 네 형을 죽인 이 역적이야. 아직도 그 얘기냐? 송강호 씨가. 그래요. 네.
그게 52년 너무 밑도 끝도 없이 얘기를 하니까 52년 제위를 하게 되는데 그 문제가 거의 30년까지 가요. 그러니까. 네, 그래서 이제 영조로 볼 때도 그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 결론이 그래서 되게 훈훈하게 끝날 것 같은데 근데 그렇지 않았다라는 게 문제죠. 어떻게 끝나는데요? 혹시 그 평영남비라는 걸 들어보신 적 있나요? 평영남비? 네. 몰라. 영남을 평정했다? 평정한 비석이 대구 가명에 세워집니다. 어. 이게 정조 때요. 그러니까 정조가 즉위하고 4년째 되는 해에 그러니까 그 일이 벌어지고 52년 만에 예. 대구 가명에 그 비석을 세워요. 그래서 이제 원래는 이제 거기에 뭐 어떤 사람이 공적을 세우는 거였지만 예. 사실은 이때 어떻게 보면은 무신난 때 영남 지역의 반란군들을 우리가 처벌했고 진압했다. 이 내용이 들어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내용들이 이제 정조 때 퍼지게 되면서 경상도 일대에 있었던 많은 그 유림들이 거기에 대해서 크게 이제 반발을 하게 되는 부분들이 있었고요. 그래서 실제로 순조 때 이미 이 비는 땅에 묻혀서 없어집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 비석은 흔적을 찾아볼 수 없고 그 비석의 내력만 기록에 남아 있기는 한데요. 그렇지만 이제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누군가는 계속해서 통합을 하려고 하는데 누군가는 그 통합보다는 그 지역을 눌러서 이익을 보려고 하는 그런 세력들이 있었다라는 것. 그래서 역사에서 굉장히 훈훈한 이야기만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예, 그런 내용까지 같이 살펴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통합이라는 게 어떤 그 우리가 마냥 생각하는 것처럼 좋은 면만 있는 것도 아니고 네. 늘 뭔가 그 명과 암이라는 게 같이 따르는 거니까 통합의 취지를 살려가지고 뭔가를 처리하다 보면은 사실 말끔하게 처리하는 어떤 그 원시적인 방법과는 그렇죠. 조금 이제 이상적으로 처리하려다 보니까 나중에 괜히 일만 더 길어지고 오히려 더 잔인한 일이 벌어지는 뭐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고 역사적으로 볼 때 어떤 게 더 확실히 낫다라고 얘기하기엔 또 애매한 부분이 있는 것 같다는 생각도 드네요. 이 역사적으로 정말 통합을 자기 희생으로 이루었던 사람은 있긴 있어요. 링컨. 맞아. 링컨 얘기할 거예요? 링컨 얘기할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그 약간 맛배기를 말씀드리면 통합하면 링컨이지. 통합하면 링컨이니까 그러니까 링컨에 대해서 약간 비판적인 시간도 있어요. 당연히 있겠죠. 그러니까 그렇게 보시면 안 되는 게 뭐냐면 링컨이 즉위했을 때 어쩌다 보니까 남북 전쟁이 터진 거예요. 남북 전쟁이 터지기 직전부터 직후까지 이 링컨이라는 사람은 4년 내내 이 미 합중국이라는 연합체를 유지하기 위해 가지고 노력을 했고 결국엔 하나로 또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남북이 하나 된 그 날부터 일주일 후에 바로 저격을 당하는데 그 이제 남북 전쟁 시간이 별로 없기 때문에 남북 전쟁이라는 표현 자체가 어떻게 생각해요? 허임 씨는? 11워죠, 11워. 그러니까 내전. 네. 이게 미국 내전이에요. 예. 그러니까 그것만 왜 미국 내전만 11워인데 남북 전쟁으로 불러야 되냐? 근데 남북 전쟁이라고 하면 많은 분들이 노예제 때문에 그냥 발생한 거다라고 단순이라고 생각하는데 예. 남북 전쟁은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고 구조적으로 산업적으로 남북이 다른 상황인 걸 이해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북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공업화가 돼 있고 남부는 이제 전설적이란다. 와 원래 이제 거대 농장. 목화 이제 플랜테이션을 유지했던 구조가 다르지 않습니까? 예. 근데 생각해 보세요. 공업화가 되면 될수록 여기에 돈 투자가 더 돼요. 돈 투자는 더 되고 인력은 덜 필요하고. 그렇죠. 그리고 또 막 그때 이제 아일랜드 대기금 등등등 해가지고 이제 많은 그 유럽에서 이민자들이 건너오잖아요. 예. 남부로 가나? 아니죠. 다 북부로 가요. 그렇습니다. 일자리가 있기 때문에. 예. 그리고 이 연방 의회 같은 경우는 이제 북부가 장악하고 있다 보니까 예산도 이제 북부에 다 투자를 하고 철도 대륙간 횡단 철도도 다 이제 북부에 집중이 되고 이러다 보니까 남부는 위기 의식을 느낀 거예요. 그러니까 노예제가 좋다 안 좋다가 아니라 북부에도 정말 악덕 같은 이 공장주가 있었고 당연하죠. 남부에도 정말 천사 같은 농장주가 있었어요. 그래요? 왜 그렇게 쳐다봐? 있죠 당연히. 그랬겠지. 이랬겠죠. 예. 근데 이런 상황에서 이 링컨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 당시 이제 북부에서 뭐라고 했냐? 연방법 자체에 노예제를 금지를 딱 시켜버리자. 남부주에서 반발을 못하게. 근데 그러면은 남부 농장주들 입장에서 죽으란 얘기거든. 전쟁이에요, 그러면. 왜냐면은 이 사람들의 이 거대 농장들은 전부 다 그 노예들의 인력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데. 그러면 그냥 나 남부 문 닫고 그냥 나 죽으란 얘기지. 그러니까
일부 북부에 있는 그 강경론자들은 연방법에 그냥 헌법에 그 개정헌법 수정헌법을 만들어 가지고 노예제를 금지시켜 버리자. 링컨이 그걸 몸으로 막았어요. 그렇지. 만약에 그걸 법에 법제화 시켜 버리면 남북이 전쟁이 일어난다고. 이게 참 링컨 대단한 것 같아요. 대단해요 진짜. 근데 그 시점에서 이제 그 마지노선 정말 그 찰랑찰랑한 임계점까지 왔던 해가 1860년도거든요. 예. 마침 그때 링컨이 당선이 된 거예요. 예. 근데 아시다시피 남부 11개 주에서는 링컨에게 한 표도 안 줬어요. 북부에 있는 13개 주에서만 링컨에 몰표를 줬는데 이거 헷갈리시는 분들 많은데 이때 링컨 공화당입니다. 공화당이에요. 그렇죠? 공화당이에요. 예, 공화당입니다.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공화당 공화당 아니에요. 민주당 이 정체성이 생긴 거는 1970년대 이후예요. 맞아요. 네. 예, 이때는 달랐습니다. 어쨌든 북부의 몰표, 남부에서는 한 표도 못 받고 선거가 치러졌는데 예. 이놈의 선거인단 제도 때문에 어. 링컨이 당선이 된 거예요. 1960년도에. 그 말은 뭐냐면 일단 남부에서는 링컨은 노예 해방론자다. 우리 죽으란 소리다. 도저히 못 참겠다 해서 독립선언을 해버려. 여기 다음 요까지. 독립선언까지 듣고 이 어마어마하고 재밌는 흥미진진한 이야기는 링컨 3부에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3부로 넘어가기 전에 돌발 퀴즈 드릴게요. 우리 아까 이야기 한참 나눴는데요. 조선의 21대 왕이죠. 영조가 붕당 간의 다툼을 완화시키기 위해서 인재를 고르게 등용하고자 마련했던 정책이 있습니다. 이 정책의 이름은 과연 무엇일까요? 보기 드립니다. 1번 부양책, 2번 치부책, 3번 탕평책. 아까 말씀해 주시긴 했는데 작가님. 그렇죠. 그 이때 나온 음식이 탕평채라는 음식이 있어요. 여러 가지 음식을 이거 섞어서 답을 같이 이렇게 먹는. 대놓고 주시면 어떻게 해요? 탕평책. 탕평채라는 음식이 있어요. 그게 지금도 나오잖아요. 탕평책이 아니라 탕평채라는. 채, 예. 그렇죠. 맞아. 이 나쁜 사람 받아라 탕 평. 채. 결국 갈 때까지 가는군요. 다들 잠이 부족해서 그렇다는 거 우리 청취자분들 이해해 주시고요. 정답 아시는 분들 짧은 건 내가 지금 뭘 본 거지?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이 되는 문자 샵 1035나 무료인 글로 보내주시면 추첨 통해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사랑과 평화에 얘기할 수 없어요 들으면서 3부로 갈게요. 허지용 쇼. 허지웅쇼 3부로 돌아왔습니다. 히스토리 월드 박광일 작가, 썬팅 교수 모시고 전쟁과 분열 뒤에 이루어진 통합의 역사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는데요. 앞서서 우리 박광일 작가님은 이제 그 영조 시대의 무신난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고요. 썬팅 교수님이 이어서 우리 이 남북 전쟁, 그러니까 이제 미국 시빌워, 미국 내전이라고 하죠. 예, 미국 시민 내전 관련해 가지고 링컨이 대통령이 되고 독립선언서를 낭독하는 시점까지 떠갔습니다. 자, 일단 아까도 말씀드린 것이 남북 간의 전쟁이 일어난 것은 노예제 때문에 일어난 것이 아니라 산업 구조 때문에 일어났다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예, 터질 게 터진 거지. 그렇죠. 미국이라는 나라가 그 남북을 이게 한 나라가 아니라 거대 대륙이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북부와 남부는 완전 다른 나라예요. 그래 그냥 주 하나하나가 나라인 셈이지 뭐. 그러니까 우리가 스테이트를 주로 우리가 번역을 해서 그런데 예. 스테이트는 원래 국가예요. 맞아요. 그래서 미 합중국이 United States of America 같은 경우에는 뒤에 동사를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are라고 복수로 받아요. 예. 왜냐하면 각 주가 독립된 주다. 그렇지. 단지 외교 국방만 연방 정부의 이름을 한 거죠 이걸요. 독립된 나라들이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뭐 캘리포니아가 독립한다는 얘기도 나오고 예. 하는 게 예. 여기서 이 산업 구조 차이 때문에 남부는 어떻게 보면 코너에 몰린 쥐가 된 거예요. 까딱 잘못하면 우리 생명 존재까지 지금 위협을 받는 상황이기 때문에 노예제가 뭐 좋다 나쁘다를 떠나가지고 노예제가 실제로 폐지가 되면 남부는 망하는 거거든요. 이 상황에서 1860년도 정말 중요한 대선이었는데 여기에 아브라함 링컨 이 딱 당선이 된 거죠. 이게 마지노선이었어 남부에서. 그래서 사우스캐롤라이나를 시작으로 해가지고 총 11개 남부주가 그러면 우리는 더 이상 연방을 못하겠다. 독립하겠다라고 해서 미 연합국이라는 걸 만들었거든요. Confederate States of America라고 해서. 그때 만들었던 남부 연합기를 아직까지 쓰고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있죠. 텍사스가 많지. 인종차별주의자. 인종차별 KKK들이 예. 떨어져 나가니까 그 링컨 같은 경우에는 노예 해방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했으나 링컨이 가장 최우선 과제로 뒀던 건 뭐냐면 연방의 유지였어요. 미합중국이라는 건 이걸 유지하기 위해서. 그래가지고 뭐라고 할까 직접적인 경고란을 해요.
다시 연방으로 돌아와라 남부들이요. 안 그러면 우리가 전쟁까지 불사하겠다. 이게 남부 입장에서는 진짜로 받아들인 거죠. 그래? 전쟁? 그래 한번 해보자. 해가지고 남북전쟁 같은 경우에는 남부군이 그 썸터요새라고 있는 그 섬이 있거든요. 예. 남부군이 이 북부군에 장악하고 있던 한 섬의 발포라면서 시작을 해요. 이제 전쟁이 시작이 됐어요. 예. 링컨 대통령은 최대한 빨리 이왕 일어난 전쟁 빨리 끝내가지고 다시 연방 복귀를 하려고 시도를 했는데 그래서 처음에는 북군이 일단 군사력도 남북이 잽이 안 됐어요 그 당시에. 인구도 남부는 총 합쳐서 900만, 북부는 2,500만. 뭐 경제력은 말할 것도 없고, 그러니까 일단 북부의 막강한 군사력으로 남부를 바로 장악을 해버리자. 해서 쳐들어 들어간 거거든요. 예. 대부분의 남북 전쟁은 다 남부에서 일어났어요. 예. 이게 나중에 또 불행의 씨앗이 되죠. 왜냐하면 남북은 이 전쟁 끝난 다음에 예. 자기 집에 돌아가 봤는데 집은 다 불타 없어지고 뭐 조지아, 아틀란타 이런데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뭐 어머니 여동생은 길거리에서 음식 뭐 행상을 하고 있고 구걸하고 있고 돈 달라고 이거 보고 눈 돌아가가지고 남부 그때 참전 군인들이 만든 것이 KKK라니까요. 너무 원정적으로 다루지 맙시다. 네? KKK나 이런 그런 맥락이 있다는 거죠. 그런 맥락이 있다. KKK는 근본적으로 나쁜 정말 사악한 조직이에요. 그렇지. 쿠클러스 클랜. 쿠클러스 클랜. 어쨌든 빨리 남부로 치고 들어가가지고 이 속전속결로 전쟁을 끝내버리자. 링컨이 생각했던 플랜은 그거예요. 그렇지만 남부에 갑자기 누가 등장해요. 로버트 리라는 정말 명장이 등장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하지만 명장이 등장하면 반대편에도 명장이 등장합니다. 그랜트 장군. 장군 망군. 항우와 유방. 오늘 컨디션이 안 좋아. 왜? 아니 그러니까 좋아. 이 로버트 리 장군이 굉장히 그 명망을 받던 훌륭한 장군이었어요. 맞아요. 그래서 링컨 대통령도 그 고향이 버지니아주 남부거든요. 예. 남부로 가지 말고 북부에 남아 있어 달라라고 간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고향 사람들을 배신 못하겠다. 난 남부에 가서 남부군으로 싸우겠다. 해서 그렇지. 로버트 리가 내려가요. 치열하게 지금부터 싸우는데 쉽게 지질 않아요 남부군이. 그래서 이제 뭐라고 생각했냐면은 이 로버트 리 장군이 이걸 옳은 결정을 해야라고 해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내가 그 정말 정신력으로 버티고 있지만 언젠가는 남부가 이 뭐라 할까 전멸당한 걸 알고 있었어요. 어차피 이길 수가 없는 전쟁이지. 이길 수가 없는 전쟁이 이게 남부가. 장기화 될수록 사실 못 이기지. 그래가지고 1863년도에 로버트 리 장군이 어떤 계획을 세우냐면 예. 수도를 점령하자. 워싱턴 DC를. 그 당시 남부 수도는 리치몬드라고 해가지고 그 버지니아 주에 있는 도시인데 지금도 있어요. 남부 수도인 버지니아의 리치몬드랑 북부의 수도인 워싱턴 DC랑 서울 대전 거리예요. 굉장히 가까워요. 그래가지고 로버트 리가 어떻게 결정했냐면 워싱턴 DC를 바로 공격해가지고 수도를 점령하자. 그런데 우리가 남쪽에서 북쪽으로 올라가면은 분명히 강력한 방어선이 쳐져 있을 수가 있으니까 예. 삥 돌아가지고 위에서 워싱턴 DC를 공격을 하자. 그래서 지도 갖고 오라고. 워싱턴 DC 바로 북쪽에 있는 평야가 어디 있냐? 그 평야가 바로 게티스버그였어요. 게티스버그요. 영화로도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걸작이에요. 그래서 이제 로버트 리가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거 하나로 끝내자. 남부에 있는 모든 정예군을 다 게티스버그로 보내가지고 여기서 마지막 결판을 내자. 이게 미국의 역사 덕후들은 이 게티스버그 전투를 해마다 재현하더라고요. 똑같이 그렇죠. 옷 입고. 똑같이 옷 입고. 예. 지금 게티스버그가 약간 그 국립 묘지화돼 있거든요. 예. 그래서 삥 돌아가요. 전군이다. 근데 거기서 이제 그 밑에 있는 수뇌부 장교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로버트 리 보고 장군님. 근데 만약에 우리 정예군들이 다 리치몬드를 떠나가지고 워싱턴 DC로 갔을 동안에 북군이 내려와가지고 우리의 수도인 리치몬드를 장악하면 어떻게 됩니까? 어쩔 값이오. 거기서 왜 그 사투리가 나와요? 남부 사투리인데요. 이게 안 된다. 이런 선입견을 가지면 안 된다. 그러니까 내 말이요. 그래서 여기서 로버트 리 장군이 명언을 해요. 그러면 우리가 수도 바꾸면 되지. 북군이 리치몬드 장악하라고 해. 그럼 우리가 워싱턴 DC 장악해서 우리가 수도 바꾸면 돼. 뭔가 이 궤변과 어떤 유연한 사고 사이를 정말 종횡무진을 왔다 갔다 하는. 은근히 설득력이 있거든 이게. 그러니까. 그래 수도 바꾸면 되지. 그래서 전군을 이끌고 다 이 우회에서 워싱턴 DC 위에 있는 게티스버그로 가요. 그러니까 5만 명이 집결을 해요. 어떻게 거기까지 갔지? 그리고 이제 북부군도 보니까 남부군이 위에 와 있는 거잖아요. 7만 명을 보내요. 게티스버그 가시면 알겠지만 거기는 그냥 평야거든요. 전략과 전술도 없고 그냥 백병전이에요. 그렇습니다.
5만 대 7만이 싸워가지고 무려 2만 명의 전사자가 한 전투에서 나와요. 그러니까 옛날 그러니까 중세 전투 같은 거야. 그러니까 백병전이에요 그냥. 그러니까. 여기에 남부도 그렇고 북부군도 그렇고 북부 주민들도 그렇고 충격을 받은 것이 똑같은 언어를 쓰는 미국인들이 저렇게 많이 죽어? 그러니까. 사진에 신문에 사진이 실리니까. 이게 정말 말 그대로 동족 상잔이잖아요. 동족 그렇죠. 상잔이에요. 예. 여기에 그 전투가 치러진 다음에 1863년에 그때 2만 명의 시신들이 깔려 있잖아요. 아휴. 이거를 그대로 이 땅에 묻자. 예. 그리고 여기를 국립묘지로 만들자. 그 국립묘지가 만들어지는 그날 링컨이 게티스버그에 가서 그 유명한 연설을 게티스버그 하죠. 연설을 하죠. 네. 국민을 위한 정부를 만들겠다. 친여 도와주소서. 그리고 그때 뭘 하냐면 이제 노예 해방 선언을 하는데 예. 왜 그러냐면 노예 해방 선언도 여러분 그냥 노예 해방 선언으로 외우고 계시는데 링컨 대통령이 1864년도 했던 그 노예 해방 선언은 남부에 있는 노예 해방 선언을 한 거예요. 아무 실효적인 효과가 없어요. 없잖아요, 당연히요. 그리고 근데 어쨌든 정치적인 선언이지. 그리고 근데 실질적인 어떤 그 국민권이나 참정권 이런 거는 훨씬 훗날에 이루어지는 거니까. 근데 그때 어떤 움직임이 있었냐면 이 영국 같은 경우에는 남부에서 목화를 수입하고 있던 상황이거든요. 예. 근데 수입이 안 되니까 이 방적기가 안 돌아가고 있었어요. 그래서 영국도 약간 남부에 참전을 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보임이 있었거든요. 예. 이걸 차단하기 위해 가지고 링컨이 남부 노예를 해방한다 딱 선을 그어버린 거예요. 이거는 노예 해방 전쟁이기 때문에 영국, 프랑스 너희들 끼지 말라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게티스버그 전투가 끝난 다음에 북부의 승리로 끝난 다음에 남북 전쟁은 끝납니다. 근데 로버트 리 등등을 안 잡아요. 예. 2년 동안 시간을 줘요. 스스로 항복하도록. 그래서 시간을 끌고 하다가 드디어 1865년도에 예. 2년 후에 로버트 리 장군이 스스로 자기 장군 정복을 입고 와가지고 항복 문서 사인은 우리 수도 리치몬드에서 하겠다. 너 그쪽도 북군도 내려와라. 그래서 그때 처음으로 스스로 자발적으로 이 항복 문서에 사인을 해요. 그래가지고 그때가 1865년도 3월이었는데 한 달 후인 1865년도 4월 11일에 예. 링컨이 직접 남부의 수도 리치몬드에 가서 그 유명한 리치몬드 선언을 합니다. 연방에만 돌아와라. 그러면 그 어떤 책임도 안 묻겠다. 돌아오기만 하라. 하고 남북 통합을 이뤘는데 그로부터 정확하게 4일 후에 그렇습니다. 워싱턴 DC 백악관 앞에 있던 포워드 극장에서 연극을 보고 있던 링컨 대통령 뒤에 존 부스라는 암살자가 예. 링컨을 저격을 하죠. 그날이 하필이면 그때가 4월 15일 날 사망하는데 4월 15일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서서 죽은 날을 기리는 이 사순절이었어요. 아니 왜 쓸데없는 얘기를 해? 그거랑 무슨 상관이야? 그거랑 무슨 상관이야? 미국 역사 수업 들어가면 그렇게 외워요. 링컨이랑 사순설이랑 무슨 상관이야? 아무튼 링컨 그 자체로 저는 그 관련한 책들을 몇 권 읽어본 적이 있는데 읽을 때마다 너무 감동받아요. 의회에서 링컨이 한 일들 보면은 의회에 직접 등청하지는 않지 대통령이니까. 근데 이 양당을 그러니까 민주당과 공화당 이제 자기가 이제 적을 가진 쪽은 이제 공화당이고 이 두 당 사이에서 적절한 견제와 그리고 어찌됐든 통일된 의결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정말 모든 걸 다 해요. 링컨은 정말 남들이 알면은 손가락질만 할 만한 모략도 그러니까. 쓰고 거짓말도 하고 그것 때문에 약간 다 해. 그러니까 미 합중국만 유지할 수 있다면은 모든 난 걸 해. 모든 영원까지 팔겠다 해서 결국에 1865년 4월 11일에 그걸 성공시켜요. 그러니까 미 합중국만 돌아와라 남부들이요. 그런데 절대 책임 안 묻겠다. 다 통합한 다음에 4일 후에 암살당하죠. 그러니까 막 눈물이 나더라고. 책 읽고 있는데 아니 우리는 막 링컨 할아버지 성격 좋은 할아버지 막 이렇게 있잖아요. 아니 진짜 실제로 보면은 막 악마 같아 보여. 정말 결과를 내기 그러니까 위해서 영원까지 팔았다니까요. 그러니까 전혀 생각이 다른 전혀 막 철천지 원수 서로 죽이고 싶어하는 두 정당을 같은 자리에 앉혀놓고 얘들을 갖다가 어떻게든 의견을 합의를 시켜가지고 거기서 결과를 도출해내려고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한다니까. 그래서 한 다음에 4월 15일 날 사망한 날 백악관에 시신이 있을 거 아니에요. 하필 그때는 부슬부슬 봄비가 내렸대요. 2만 명이 넘는 흑인들이 백악관 앞에 모여가지고 울면서 가스펠을 불렀다 이거죠. 진정한 지도자는 링컨 같아야 한다. 그쵸. 스스로 악마가 되기를 주저하지 않고. 약간 링컨 닮았어요. 제가요. 네. 마스크 써서 그런 거 아니야. 아무튼 링컨 살아 생전의 별명이 진짜 못생긴 사람이었는데. 그것도 그러니까 수염을 안 기르면 네. 너무 못생겨가지고 악마같이 생겼다고. 악마같이 생기니까 수염을 길러라. 네. 아무튼 지도자는 박사님. 링컨 같아야 한다. 수염 기르세요.
전쟁과 분열 뒤 이루어진 통합의 역사를 하라고 그랬는데 절반 이상이 남북 전쟁 이야기였어. 이런 결국엔 마지막 통합 이뤘잖아요 지금요. 알겠습니다. 네. 자, 우리 다시 우리나라 역사로 돌아오겠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링컨의 역사가 굉장히 부럽죠. 부럽지. 특히 현대사에서 우리가 한국 전쟁을 겪으면서 그 남과 북이 어떻게 보면 대립을 할 때 서로를 적대시했고 전쟁 후에도 어떻게 보면은 그쪽 편에 가담했다는 이유로 어떻게 보면 박해를 받았었잖아요.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은 그때 그렇게 함으로써 사실은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현재까지 지탱되고 예, 좀 아마 네. 그 링컨 없었으면 와해됐을 수도 있어요. 아마. 그러니까 그런 몇 개의 나라가 각주가 쪼개졌을 거예요. 미국 대륙에서 50개의 다른 나라가 있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그렇게 됐을 텐데 이제 그런 것들을 하나로 묶었고 50개 다른 나라가 있으면 사실은 전쟁이 일어날 가능성이 그렇죠, 굉장히 그렇죠, 많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지금은 그런 것들을 어쨌든 연방 안에서 해결하고 있다는 점에서 굉장히 예. 매력적인 거죠. 놀라운 것, 인류 역사상 이렇게 많은 연합체, 국가 연합체가 연합의 형태로서 이렇게 오랫동안 존속한 적이 있었나 싶기도 하고. 그러니까요. 그런 면에서 사실 이제 우리나라 역사에서도 그런 것들을 좀 찾아볼 수 있나 해서 좀 예. 찾아보는데 쉽지는 않더라고요. 어. 근데 이제 그것과는 다르게 조금 다른 맥락에서 어떻게 보면 통합의 모습을 보여줬던 시기가 고려 초에 있었습니다. 그렇죠. 네. 고려 초에 이제 936년에 그 유명한 1, 2천 전투가 벌어지는데요. 이게 바로 뭐냐면은 이제 마지막 후삼국 통일을 앞두고 고려군과 그다음에 이제 후백제군이 지금의 선산 일대에서 맞붙은 거예요. 그런데 이 고려군의 병력 수가 무려 87,500명입니다. 이게 고려사에 정확하게 나오거든요. 그런데 이 87,500명 중에서 굉장히 흥미로운 게 있는데 경기라고 해서 구스텔 경자를 쓰는 경자거든요. 그러니까 좀 특수 기병이라고 하는데 이 특수 기병이 9,500명입니다. 이들이 존재가 뭘까를 추적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말갈, 몽골, 철룩, 투르크 계통, 투르크 용병을 가져다가 쓴 거예요. 아하. 그래서 고려에서 이걸 왜 썼을까라고 얘기를 봤더니 사실은 함경도 일대에 이들이 어떻게 보면은 그 집거를 하고 있었는데 문제는 이제 고려가 거기를 압박할 것 같으니까 협상을 한 거죠. 그래서 고려에 대해서 만약에 우리가 이 전쟁에 참여를 해서 공을 세운다면은 우리를 그대로 놓아주겠느냐. 그래서 태조 왕건이 그 약속을 하고 이 9,500명의 병력을 기병을 끌고 와서 결국은 우리가 알고 있는 후백제와의 건곤인척 대전을 쉽게 승리로 이끌고 가거든요. 근데 요것과 관련해서 그러면 이 사람들이 그런 이제 태조 때는 사실은 약속을 지켜서 예. 이들을 그대로 둡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정종이나 광종 때부터는 이 지역을 영역화하는 과정을 거치게 되거든요. 그런데 영역화하는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아까 이제 그 미국 역사에서 남부 북부의 인구 얘기를 했잖아요. 예. 사실은 우리가 역사를 배울 때 인구가 굉장히 중요한데 그거를 보통 지나치는 경우가 있어요. 사료들이 근데 좀 부정확하게 기입하는 경우도 많고 그래가지고. 그렇죠. 그래서 예. 이제 그거를 추정을 해야 되고 그거를 쉽게 얘기를 하지는 못하지만 사실은 그게 이제 역사를 이해하는 기본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고려 초의 인구가 얼마일까를 이제 그때 이제 서경이라는 사람이 고려도경을 와서 봤던 그 자료를 가지고 분석을 해보면 대략 한 210만 명입니다. 210만 명. 네. 오. 지금 한반도에 한 80% 되는 땅에 예. 210만 명이 타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 문제가 뭐냐면 땅값을 예. 쌓겠네. 땅값 사지만 북방 영토를 넓혀도 예.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거기 가서 관리할 사람도 없고 살 사람도 없고. 살 사람이 있고 거기서 살면서 세금을 내는 사람들이 필요한데 예. 이럴 때 왕건 눈에 들어왔던 또 하나의 굉장히 중요한 세력이 있었습니다. 발해. 발해가 926년에 멸망을 해요. 우리들이 항상 원하는 건 뭐요? 모두가 웃음 짓고 사는 발해를 꿈꾸며. 이 오렌지족들 알겠습니다. 최훈 씨가 불렀나? 그래서 이 발해가 그 당시 이제 그 926년에 멸망을 했는데 이들을 이제 주시하고 있었던 거죠. 고려가. 그래서 이들을 주시하고 있어서 아니나 다를까 8년 뒤에 이 8년이 왜 걸렸냐면은 발해가 망했는데 그냥 망한 게 아니라 거란에 대해서 계속해서 독립운동을 한 거예요. 근데 이 마지막 독립운동까지 무너지게 된 겁니다. 예. 그러니까 결국은 이들이 이제 고민을 한 거죠. 어디 멀리 전혀 다른 곳에 가서 새로운 어떤 그 머물 곳을 만들거나 아니면은 또 다른 곳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때 이제 태조 왕건이 들어와라. 들어오면은 그대들을 굉장히 귀하게 쓰겠다라고 얘기해서 그때 이제 발해 왕자 세자였던 대광현 이름이 기억하기 쉽죠. 광현.
예, 그래서 그 대광현이 수만 명을 이끌고 고려로 들어오니까 고려는 그들을 북방에다가 배치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민을 받아준 거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 이민을 받아주게 되니까 이제 주변의 나라들이 야 고려가 이민을 잘 받아준대. 이민에 열려 있는 나라. 그렇죠. 그래서 이민을 잘 받아준다라고 생각을 했고 실제로 이제 여진족이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거란하고 전쟁을 할 때를 빼놓고는 거란족도 굉장히 많이 들어와요. 고려에. 그래서 우리가 보통 고려 말 조선초에 보면 고리백정이라고 얘기하는 고리백정. 양수척. 예. 그래서 이제 버들까지 가지고 그릇을 만들어서 파는 천민이에요. 예. 그다음에 우리가 백정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처음에는 농사를 못 지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유목 국가에서 북방민족이니까 이제 고려에 왔는데 예. 농사는 잘 못 짓는 거죠. 그렇지 이건 따뜻한 데 사는 거니까. 근데 이제 그 사람들이 잘했던 게 뭐냐면은 뭐 소 돼지 잡는 거. 유목 국가니까. 예. 그러니까 그들이 이제 백정이 됐던 거죠. 아하. 그래서 이제 나중에 그게 어떤 신분적인 문제를 떠나서 그때는 천한 직업이 아니었나? 예, 민족적인 문제 때문에 이제 차별을 받게 됐다라는 것들을 볼 수가 있는데 차별은 나중에.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기에 이렇게 이제 받아들여서 그 이민이 처음에는 고려 초에 뭐 우리가 알고 있는 발해 유민, 그다음에 아까 했던 뭐 일종의 용병 이런 것들로 시작이 됐는데 무신 정권 직전의 의종까지 그 통계를 어느 교수님이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17만 명. 인구의 8%. 야. 그러니까 이 인구의 8%를 받아들였다는 얘기는 뭐냐면 고려라는 나라는 어떤 이데올로기에 흔들리기보다는 우리는 실용적이고 그다음에 우리가 필요하면은 그거는 그대로 받아들인다. 그러니까 되게 실용적이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실제로 고려의 전쟁이나 고려의 사대는 굉장히 실용적입니다. 저쪽이 세면은 사대를 해요. 아니 자기네 인구수의 거의 10%에 달하는 그 정도 되는 수의 이민족을 쉽게 이민을 받아들여 가지고 그렇죠. 정착시킨다는 게 이게 쉬운 결정이 아닌데. 맞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여진족 같은 경우는 국경에서 넘어오게 되면은 예. 그들에게 약간의 이제 보상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돈도 좀 주고 그다음에 때에 따라서는 혼인도 좀 시켜주고 그리고 그들한테 얘기를 뭐라고 하냐면은 그 옆 동네 여진족 있잖아. 예. 걔네들 좀 데리고 와. 정착 지원금에다가 그렇죠. 소문도 내라. SNS에 그렇죠. 좀 글 좀 올려라. 야 여기 살기 좋다. 고려짱 거기 이런 거 올리라. 뭐야 예성강 하고 있는 병란도 그 고려 그 무역항이 그 당시 동아시아 최고의 무역항이었다고 해서 거기 뭐 아랍인들도 뭐 상주에 살고 그렇죠. 우리가 생각하는 지금 조선이 아니었다니까요. 아니, 고려가 사실 조선에 비해서 좀 상대적으로 더 북적거리고. 그래서 코리아라는 이름이 거기서 났잖아요. 예, 더 화려하고 국제적으로도 많이 알려지고. 그러니까 이제 그런 면에서 볼 때 비록 뭐 전쟁을 겪었다는 것이 아니지만 열린 마음으로 그다음에 필요한 경우는 모두 받아들인다는 이런 생각들이 그러니까 화합의 메시지가 이 안에 들어있네요. 그렇죠.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고려라는 나라 자체가 부국 그다음에 강병이라고 하는 것들은 이들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라는 것들을 만들어냈다라는 거죠. 그래서 누군가를 멀리하고 저들은 우리하고 달라. 만약에 고려가 사실은 태조 왕건이 막 거란하고 뭐 원수라고 그랬잖아요. 예. 그건 사실은 대외적인 메시지가 아니라 대내적인 메시지거든요. 왜냐하면 내부적으로 만부계 아래서 막 그 낙타 50마리 막 굶겨 죽였던 이유는 뭐냐면 나는 이렇게 북진 정책을 할 테니까 말리지 마라. 그 메시지지 거란 자체하고는 싸우려고 하는 메시지는 아니었던 결국 그러니까 왕권에 관련된 일이구나. 그런 거죠. 그런 면에서 볼 때 어쨌든 북방 영토를 우리가 북진 정책을 통해서 확장을 하려고 하면 그들이 필요했다라는 것들이 필요하다면 받아들인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염두에 두신다면 그래서 어떤 다툼이나 어떤 정치에 대한 부분들을 할 때 혐오보다는 통합하는 것들이 실제로는 이익이 되는 경우가 훨씬 더 많다라는 거죠. 통합과 화해를 위해서는 이 어떤 그 실용적인 목적도 동시에 좀 충족될 수 있다. 그렇죠. 이게 사실은 실용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어떤 이념으로 우리가 받아들여서 뭔가 고려라는 아니지. 나라가 메시지 어떻게 보면은 뭐 세계에서 뭐 존경받는 나라 이게 아니라 그냥 국경 지역을 안정시키고 그다음에 또 우리는 북진 정책을 펼쳐야 되고 그러려면 그들을 받아들인다. 이민족이라도. 참. 요 한마디만 짧게 할게요. 예. 아까 보통 적장은 보통 군사 재판을 회부해야 되잖아요. 예. 로버틀리 장군은 사형이 다시 거기로 돌아간 건가요? 지금 생각났어. 예. 링컨이 물어봐요. 로버틀리한테 소원이 뭐냐 했더니 대학 교수가 되는 게 소원이다. 그래서 교수를 시켜주는데 그 리치몬드에 가면 가장 큰 대학이 이제 워싱턴 유니버시티라고 있었어요. 조지 워싱턴의 이름을 따가지고. 맞아. 근데 거기 교수를 앉혀주면서 아예 그 대학 이름 바꿔버려요. 워싱턴 앤드 리 유니버시티라고. 정말 관용의 최고였었죠. 그러니까 각 주들이 연합해가지고 전쟁을 벌인 거기 때문에 사실 어떤 반란의 이 정의에는 들어맞지 않고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제 11호였고 뭐 그 정도 관용은 당연히 가능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또 링컨이 아까 말씀해 주셨지만 또 그만큼 탁월한 지도자 그렇습니다. 였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자, 오늘 전쟁과 불행을 뒤에 이루어진 통합의 역사라는 주제로 이야기 나눠봤고요. 재밌었습니다.
돌발 퀴즈 정답 3번 탕평책이었고요. 당첨자 명단은 선고편에 올려놓을 테니까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박광일 작가, 썬킴 교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허지용 쇼. 여러분의 하루를 읽어보는 시간, 나의 친애하는 하루. 자, 어제 늦게 주무신 분들 지금 뭐 비몽사몽 엄청 노곤하실 것 같은데 밖이 이제 까맣게 됐어요. 오늘 여러분들은 또 어떤 하루 보내셨을지 도착한 문자들 보겠습니다. 손영계님, 웅디 드디어 오늘이 제 생일이에요. 지난 1년 동안 라디오 하루도 안 빼놓고 늘었는데 그때마다 웅디가 다른 분들 생일 축하해주면 너무 부럽더라고요. 드디어 오늘 저도 축하받을 수 있는 날이 왔네요. 28살 생일 축하해주세요.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형기님의 생일을 축하합니다. 손양기님 생일 축하드리겠습니다. 그랬구나. 1년 동안 개근해 주셔서 감사하고 오늘 생일인데 그래서 뭐 하세요? 친구들하고 좀 만나시나? 뭘 하고 계실지 모르겠지만 생일날 저녁 혼자 있든 친구들과 있든 애인과 있든 그래요. 평범하고 행복한 날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래저래 열을 겪어봐도 역시 평범한 하루가 최고인 것 같아. 너무 이상하지 않은 평범하고 좋은 날, 그런 생일 저녁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 드네요. 28살 좋다. 선물 보여드릴게요. 이건서님, 우리 딸이 오늘 방탄소년단 콘서트를 보러 갔는데 막차를 못 타간다고 데리러 오라고 하네요. 남편이랑 몇 시까지 뜬 눈으로 기다려야 하는지 모르겠어요. 요즘 취업 준비에 지쳐서 어깨가 축 처져 있었는데 콘서트 간다고 기운 내는 걸 보니 기분이 썩 나쁘진 않네요. 이런 삶의 돌파구는 있어야 살맛이 나겠죠? 취업 준비를 하는 딸이 근데 이제 방탄소년단 콘서트를 보러 가서 막차를 못하니까 데리러 오라 라고 말씀하셨군요. 그래요. 뭔가 이렇게 열정적으로 사랑할 수 있는 대상이 있다라는 거는 나이에 상관없이 내가 처한 상황에 상관없이 있으면 좋은 것 같습니다. 이미 성장한 딸이 밤에 이제 밤늦게 데리러 오라고 해서 잠을 못 자는데도 불구하고 부모의 마음은 또 이와 같군요. 오히려 살맛이 난다. 그렇군요. 난 귀찮을 것 같은데. 역시 부모다. 3982님이 청해주신 에이미 와인하우스의 리헵 듣고 올게요. 1023님이 청해주셨어요. 니오의 매드까지 듣고 왔습니다. 8657님, 오늘 둘째 딸 생일입니다. 제가 작년에 쓰러져서 한 달 동안 혼수 상태로 있다가 깨어나 지금은 재활병원에서 재활 중인데요. 그래서 딸아이 생일날 함께 해주지를 못해 너무 미안합니다. 옹디님께서 대신 말 좀 전해주시겠어요? 나연아, 엄마는 이 세상에서 그 누구보다 우리 나연이를 사랑해. 생일 축하한다. 이 참 부모의 사랑이란 앞선 문자와 같이 부모의 마음이 듬뿍 묻어나는 그런 내용이네요. 나연이한테 이 이야기가 좀 전해져야 될 텐데. 8657님이 어디 저기 남편분이나 이렇게 해가지고 얘기 전해주셨겠죠. 들으라고. 나연이가 꼭 듣고 있으면 좋겠네요. 생일 축하한다고 어머니가 외치고 계십니다. 그래요. 8657님 선물 보내드릴게요. 5281님, 웅디 우연히 맘카페 들어갔다가요, 우크라이나 아이들에게 자가진 옷, 마스크, 기저귀 이런 걸 기부할 수 있는 사이트를 알게 됐어요. 의미 있는 취지라서 오늘 아이들 자가진 옷 정리하고 마스크, 기저귀는 넉넉하게 사서 내일 봉사단체에 보내려고 합니다. 언제 전쟁이 끝날지 모르겠지만 아이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 라고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이런 것도 같은 뜻 가지고 있는 분들에게 널리 공유가 되고 또 서로 참조가 되고 이러면 좋겠습니다. 같이 보내주시면 좋으니까. 그래요. 마음이 참 예쁩니다. 5281님도 선물 보내드릴게요. 2711님이 청해주신 에메랄드 캐슬의 발걸음, 0054님이 청해주신 이수영의 스치듯 안녕 두 곡 듣고 올게요. 자, 내일은 초대석 코너로 함께 할 건데요. 인기 뮤지컬 프리다에서 활약을 하고 있는 배우 김소향 그리고 리사 씨 만나보겠습니다. 두 분의 라이브도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요. 기대만 해주시고 두 분이 궁금하신 점은 우리 홈페이지 이맛에 산다 코너에 질문 남겨주시면 추첨 통해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인별 그램도 괜찮고요. 자, 오늘 엔딩송 김동환님이에요. 요즘 일이 많아서요. 월요일부터 오늘까지 야근의 연속이네요. 어제도 투표하고 출근했었거든요. 힘은 들어도 일이 서서히 끝나가니까 기분은 좋네요. 고생한 만큼 좋은 결과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노이즈의 너에게 원한 건 신청합니다 해주셨어요. 선물 보내드릴 거고요. 자, 이 노래 들으시면서 저는 내일 저녁 6시 5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허중이었습니다.